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선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이제 5번째 마지막 꼭지인 마지막 챕터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준지도 학습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지도 학습의 가장 마지막 챕터입니다. 제너러티브 모델, 생성 모델의 관점에서 준지도 학습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반대가 되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인 판별 모형,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과의 차이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어떤 이제 추정 또는 예측,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 한정돼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상황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어떤 이제 간략한 굉장히 복잡한 실제 세계는 컴플렉스 시스템인데,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약간은 더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이제 모사를 하고요, 디자인을 하고요. 거기에서부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 이 파트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모델로부터 예측을 수행하는 과정을 인퍼런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철학이라든지 또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너러티브 모델과 반대편에 서 있는 디스크리미너티브 판별 모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서는 이제 방향성이 없는 undirected 모델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딥러닝 학습시킬 때는 지금처럼 이제 그 모든 그 레이어들을 한꺼번에 활성함수를 밸류를 쓰고 뭐 드롭아웃 같은 스킬들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차근차근 이제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 와이즈로 학습을 했었고, 그때 사용했던 게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이라는 모형이었고요. 그 RBM 모형이 바로 어디에 해당하느냐? Undirected 모델, 다시 말하면 무방향성의 모델에 해당합니다. 제너러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방향성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너러티브 모델 자체는 무엇을 알고 싶으냐면, 주어진 데이터와 모델에 대해서 결합 확률 분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V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라는 게 모델의 어떤 결과물 또는 레이블이라고 한다면, PV,H를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그 PV,H는 PH에 대한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가 있고, V given H,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likelihood가 되겠죠. H라는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또는 그 타겟이 주어졌을 때 V라는 설명 변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고 싶은, 이게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최적화를 하고자 하는 결합 확률 분포이고, 반면에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posterior probability를 다이렉트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죠. 반대로 undirecte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평형이라 그러죠. 물리에서 이제 에너지 기반의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입력과 출력이 가지고 있는 페이즈를 에너지 상태를 가장 안정화시키는 단계까지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undirected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의 동그라미들과 그 다음에 5개의 십자 표시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X가 주어졌을 때 Y만 예측 잘하면 되니까요.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디시전 바운더리, 클래스 바운더리를 찾는다라고 해보면 스텀프 트리로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왼쪽은 동그라미고요, 오른쪽은 십자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게 디시전 트리의 이제 분류 경계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 이제 같이 배워 나가고 있으니까요.
SVM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아마도 이러한 분류 경계면이 만들어지면서 마진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힐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분류 경계면을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SVM의 분류 경계면이 되겠죠. 그런데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기저가 되는 분포라든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로부터 생성된 일부 관측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커니즘까지를 역으로 추정을 하자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죠. 이건 이제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범주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정이 됩니다. 클래스가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모델의 파라미터는 각각의 분포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 공분산행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중치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이 과정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할 때 했었어요. 단순히 그 이상치 탐지를 할 때 분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단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타라는 모델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x하고 y가 만들어지는 이 분포 자체는 세타와 y가 주어졌을 때 x가 등장하는 사건, 이 확률, 그리고 세타가 주어졌을 때 모델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y라는 레이블이 만들어지는 사건의 이제 결합 확률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 정규 분포 또는 가우시안 분포의 가중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이상치 탐지에서의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했을 때 했었던 이 모델 파라미터랑 같은 것이고, 분류에서는 이제 y가 다시 이제 새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은 뭐냐면 이 세타라는 그 생성 모형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되었다는 가정하에서는 x라는 입력과 모형 그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인 세타가 주어졌을 때 y라는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거는 y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한 게 분모가 되겠고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 x, y라는 지금 여기서 계산했던 이 값을 분자로 갖는 게 바로 분류 모형에서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주어진 데이터가 레이블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추정을 한 뮤1과 공분산 1, 시그마 1은 지금 왼쪽과 같은 동그라미 범주를 1범주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표현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우시안 분포의 어떤 등고선을 이렇게 타원으로 그릴 수가 있겠고요. 십자 표시인 두 번째 범주에 대해서 뮤2와 시그마2에 대해서 이렇게 등고선을 그려보면 오른쪽처럼 그려질 겁니다. 그 둘 사이에 결국은 이건 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P, Y, given X, 세타 생성 모형의 파라메타들이 주어졌을 때 이게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모은 게 지금 여기서 흐릿해서 잘 안 보일 텐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죠. 뭐에 의한 디시전 바운더리냐? 두 범주가 각각의 집단 클래스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는 가정하에서 레이블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포 추정을 한 뒤에 그렇게 추정된 파라미터들, 분포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이 같아지는 점을 모았을 때 등고선으로 그렸을 때 왼쪽 그림의 빨간 선과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준지도 학습,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뭐냐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unlabeled 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unlabeled 된 데이터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초록색 작은 점들로 빼곡히 주어져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y는 없지만 x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 초록색 점들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는 왠지 가우시안 분포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둘 다 거의 이제 원에 가까운 분포로 만들어지는 게 맞을 것이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고려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의사결정 디시전 바운더리, 클래스 바운더리를 생성을 했을 때는 중간에 있는 그 빨간색 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선처럼 그려져야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아까 데이터가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만 있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색처럼 그려졌다면, 그게 아니라 unlabeled 데이터가 y 값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각 클래스의 분포를 생성하는 데는 충분히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그 unlabeled 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생성된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클래스 바운더리를 추측을 해보면 원래 레이블된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unlabeled 데이터가 decision boundary 또는 클래스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준지도 학습 관점에서 제너러티브 모델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지도학습과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비지도 학습, 준지도 학습,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최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 joint probability, 생성 모형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가 다릅니다. 핵심적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XU에 대한 부분이 결합 확률 분포의 조건절 앞쪽에 나오죠. 그러니까 세타가 주어졌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주어졌을 때 레이블된 데이터의 분포만을 최대화하는 것과 생성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것과 unlabeled 된 데이터의 likelihood까지도 최대화하는 것은 좀 이제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를 하기 위한 우리의 이제 full generativ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목적 함수로 갖는 게 지금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오른쪽에 해당하는 식이고요. 여기서 사실 이거를 다시 한번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unlabeled 된 데이터에 대한 y값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y값에 대해서 전부 사실은 marginalize를 해주는 겁니다. yu라는 unlabeled 된 데이터가 1인지 0인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시그마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레이블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시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pxl, yl 기분 세타는 서메이션 개별적인 객체들에 대해서 i는 1부터 l까지 해가지고 likelihood는 가우시안 분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로그 씌우면은 이제 사실은 그 likelihood는 각각의 개별적인 객체들이 발생할 확률의 곱이니까 로그 씌우면 서메이션으로 바뀌게 되겠죠. 로그 p의 yi 기분 세타 pxi 기분 yi, 세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거는 베이지안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베이지안 포뮬러에 의해서 나오는 것 중에 p 세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이거를 하지 않아도 마지널라이즈를 하게 되면 다 똑같은 거니까 이제 날아가고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식에 대한 솔루션은 사실은 트리비얼하다. 왜냐하면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할 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y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y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만약에 1범주와 2범주에 해당하는 객체들에 대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최대 우도 값을 이제 그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1번 범주에 대해서는 μ1은 지금 현재 우리가 xi 그리고 yi인데 i가 1인 죄송합니다. yi는 1인 이러한 객체들의 평균하고 공분산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μ2하고 시그마2 같은 경우에는 xj, yj들에 대한 여기서 yj가 2일 때 얘네들에 대한 것만 가져다가
샘플 민과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면 그게 그냥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리비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 부분 unlabeled 된 데이터가 포함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unlabeled 된 데이터이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는 y가 1인지 그러니까 y가 1인지 또는 y가 2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nlabeled 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만큼의 항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메이션 y는 1부터 2까지니까 모든 unlabeled 된 데이터에 대해서 요거를 지금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py라는 히든 베리어블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컬 옵티멈이라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같이 했었던 expectation maximization EM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emi supervised learning 관점에서의 GMM의 expectation maximization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선 레이블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가질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시작점으로 잡습니다. 요 start from MLE 세타에서 요 W와 뮤와 시그마 1, 2는 XL과 YL에 대해서 이제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expectation step, 이 스텝에서는 모든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앞서 만든 요 세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을 해요. unlabeled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P 이제 이 y는 1 기분 x, 세타 더하기 P y는 2 기분 x, 세타 이 범주 분류일 때는 이게 이제 1이 되도록 이게 expectation 추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해주냐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프랙션 자체를 이 x가 주어졌을 때 x와 세타가 주어졌을 때 1번 범주에 속할 비율과 2번 범주에 속할 비율을 고려해서 그 비율에 맞게 unlabeled 된 데이터를 더 likelihood가 큰 쪽으로 레이블을 임시로 부여를 해줍니다. 이게 expectation 스텝이고요. maximization 스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X 레이블드 된 데이터와 색깔을 다시 표시할게요. X 레이블드 된 데이터와 앞서 이 레이블이 부여된 unlabeled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꺼번에 가중치와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아까 그 초반에 했었던 가장 초반에 했었던 self supervised learning과 굉장히 그 비슷한 방법이 되겠죠. 내가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포를 추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컨피던스가 높은 비율대로 레이블을 이제 할당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러한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킨 개념은 11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의 키는 보시는 것과 같이 posterior probability를 최대화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EM 자체는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이거를 그 최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뭐 VA나 여러 오토인코더 관점이나 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posterior probability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variational inference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방법론들을 따로 개인적으로도 또 공부를 이제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데이터의 어썸션 자체가 이건 근데 도저히 억지스러운 예시이긴 한데 왼쪽과 같은 레이블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제너러티브 모델이 워킹 안 한다. 왜냐하면 제너러티브 모델은 지금 보시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분포를 추정할 거기 때문에. 근데 딱 봐도 첫 번째 그림 자체가 너무 예시가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분포, 특히나 사실은
대부분은 머신러닝에서 분포 모르면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니까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핏이 잘 안 맞을 경우에 제너러티브 모델이 워킹을 잘 안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단점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작년에 커버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올해 좀 몇 가지를 논문을 2개 정도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를 한 건 뭐냐면 최근에 2014년도 이후로 Variational Autoencoder를 이용해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용한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이 이제 등장한 이후로 최근 한 5, 6년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분야도 굉장히 과거보다는 더 관심을 많이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어드밴스된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제가 연도별로 마인드맵을 통해서 해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완벽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학생들이니까 권유해 주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지금과 같이 꼭 제 걸 따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이제 방식이 있을 텐데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연도별로 흐름에 맞게 어떤 논문들이 좋은 논문들이 출판되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흐름을 통해서 어떤 파편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연구에 대한 어떤 그 연속성, 그 다음에 어떤 논문이 어떤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더 개선을 시켰고 과거 논문에 어떤 점을 공격을 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대략 한 10편 내외의 논문들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논문은 2개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Deep Generative Model이라는 방법론하고 저 뒤쪽으로 중간 띄워놓고 뒤쪽으로 가서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 for Consistency Training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중간에 있는 논문들은 어떤 기준으로 찾은 거냐면 이 2014년도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사이테이션이 된 이후 논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 논문들 중에서 사이테이션 수가 100회 이상인 논문들을 골라가지고 너무 그 스페시픽한 필드에 적용한 응용 논문이 아닌 조금 더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제너럴한 그 내용에 대한 논문들만을 지금 찾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부 뭐 닙스나 아니면 ICCV 또는 티파미 이런 굉장히 좋은 저널 또는 컨퍼런스에 지금 퍼블리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 요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with 레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 졸업생인데 양호식 졸업생이 지금은 나이스에 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해당하는 링크도 같이 기타브에다가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믹스 매치와 리믹스 매치와 픽스 매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석박 통합과정 학생인 이정훈 학생이 세미나를 잘 해놓은 게 있어요. 해당하는 링크도 같이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커버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기터브에서 옵셔널로 되어 있는 영상은 시험을 볼 때는 해당하는 그 내용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Variational Inference에서 뭐 엘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KL 다이버전스 나오고 엘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거를 다 커버하기는 시간 관계상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가장 추천하는 영상 중에 하나는 저도 여러 번 중간중간에 모를 때마다 반복해서 봅니다. 원래 이제 LDA 이제 그 처음 만드셨던 이제 데이비드 블레 교수님이고요. Variational Inference에 대해서 2시간짜리 닙스 2016년의 튜토리얼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세요. 당장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면 우선은 2시간짜리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 놓치지 말고 한번 다 들은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 다른 자료를 검색해 가면서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매칭시켜 가면서 공부를 해 보십시오. 좋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수업과 상관없이 추천을 해 드리니까요.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 딥 제너러티브 모델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Variational Lower Bound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데이터셋을 X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px 기분 세타라는 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타라는 생성 모형의 이제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posterior probability 같은 경우에는 세타 기분 x의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베이지 규칙에 의해서 써보면 분모는 이제 px는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 자체는 세타의 확률 그리고 세타가 주어졌을 때 x가 생성될 확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prior probability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 x 기분 세타는 likelihood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 세타 기분 x는 사실은 이제 posterior prob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생성 모형에 대한 목적은 원래는 데이터가 세타라는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x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p 세타 기분 x라는 posterior probability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이 세타에 대한 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찾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제너러티브 모델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p x 기분 세타라는 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new data point, generate some new data point를 하고 싶은 게 두 번째 이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가 intractable하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추적 불가능한 게 뭐냐면 요거 때문이죠. 요 파트 때문입니다. 요 부분이 이 디노미네이터 때문에 이거를 이 마지널라이즈 된 이 부분 때문에 인트랙터블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어프록시메이션, 근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프록시메이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p 세타 기분 x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함수인 q를 적용을 해서 q 세타 기분 x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q를 정하는 게 아니라 q를 풀어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q 자체가 p랑 굉장히 근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이상한 모양의 생성함수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p와 유사한 정도, 충분히 유사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이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q를 푸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빨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q라는 이 분포 자체가 p와 최대한 근사해야 된다. 그러면 가까워야 된다. 이 closeness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분포 사이에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것은 KL divergence, Kullback-Leibler divergence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KL divergence Q 기분 P 같은 경우에는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하게 되면 이미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처음인 학생들을 위해서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면 KL 다이버전스가 디스턴스 매트릭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디스턴스 매트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치환에 대한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식 자체를 보시면 Q 기분 P의 KL 다이버전스와 P 기분 Q의 KL 다이버전스는 다릅니다. 항상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턴스 메저로는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KL 다이버전스 Q 기분 P 같은 경우에는 Q 세타 기분 X가 먼저 앞에 나오고요. 로그 P분의 Q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약간의 트릭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분모에 해당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만 따로 떼서 써보면요. P 세타, X를 P 세타로, PX로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P 세타, X는 그대로 분모에 남아있고 분모의 분모니까 사실은 다시 쓰게 되면은
분자로 올라가 가지고 앞에 있었던 q 세타 기분 x와 그 다음에 로그 px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곱하기로 q 세타 기분 x 얘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px로 붙어 있었을 텐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로그 px는 세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요. 인디펜던트하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그 p의 x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q 세타 기분 x d 세타니까 이게 사실은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로그 p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면 세타에 대한 마지널라이즈를 하고 요 파트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국은 Q라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expectation term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페이지의 마지막 그 줄에 보이는 식으로 이제 치환이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evidence lower bound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엘보라고 더 많이 이렇게 불리는 이제 그 식이 있죠. 요 evidence lower bound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이게 제가 지금 그 PPT라서 슬라이드를 뒤로 넘어가질 못하니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KL 다이버전스의 Q 기분 P는 여기서 보면 expectation Q의 로그의 P 세타 X 분의 Q 세타 기분 X 플러스 로그 X였어요. 로그 P의 X였어요. 그러면 로그 P의 X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남겨놓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이 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식이 expectation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로그 PX 같은 경우에는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었죠. 로그 px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로그 값 분자 분모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보면 분모에 있었던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로그 px, 세타가 앞에 나오고요. 분자에 있었던 로그 q 세타 기분 x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요 로그 p 세타 x를 조건부 확률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p의 세타분의 px 기분 세타가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식이. 그래서 이 파트가 여기로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p 세타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은 로그 p의 x 기분 세타라는 게 likelihood였죠. x가 세타가 주어졌을 때 x가 분포하는 정도. 그 다음에 로그 p 세타는 prior가 되겠고요. 로그 q 세타 기분 x가 approximation이 된 posteriors가 될 겁니다. 원래는 p approximation이 된 게 아니라면 p 세타 기분 x가 그냥 posterior인데 p가 아니라 지금 q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approximation이 된 posterior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트가 이제 evidence lower bound 엘보가 되는데 요 값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지만이 요거에다가 로그 px를 더한 게 KL 다이버전스니까 이거 자체를 크게 만들수록 로그 px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아지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evidence lower bound를 최대한 크게 만들수록 이게 결국은 KL 다이버전스를 작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로그 px 같은 경우에는 로그 px는 엘보에다가 더하기 KL 다이버전스의 Q 기분 P가 되는데 결국은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두 식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값이 작아져서
가장 왼쪽의 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논문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의 이제 그 모델 중에서 첫 번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한 바닐라 VAE M1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은 첫 번째 페이지는 Variational Autoencoder VAE를 레이블된 데이터와 unlabeled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해서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Z라는 latent variable을 그러니까 학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Y가 존재하는 레이블드 된 데이터나 Y가 존재하지 않는 unlabeled 데이터 모두 X만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Y 정보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만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Variational Bound는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그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QPy라는 이제 그 함수 또는 이제 밀도 함수를 통해서 X가 주어졌을 때에 이제 Z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Z를 통해서 다시 pSeta라는 함수를 통해서 분포를 통해서 X를 만들어낸 이 expectation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variational bound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Z의 분포와 다음에 Q라는 이제 확률 분포 함수를 통해서 X를 통해서 만들어낸 X의 분포의 KL divergence까지 이제 사용을 하는 파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해서 분류 또는 뭐 회귀 모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 Variational Autoencoder가 레이블드 된 데이터와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되면 이 부분을 픽스를 시킵니다. 이렇게 픽스된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 이제 그 레이블된 데이터만을 가져다가 X를 집어넣게 되면 Z가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Z 페어와 Z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Y 레이블 페어를 통해서 Y는 이제 Z와 Y 페어를 통해서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X와 Y의 페어가 아니고요. Z와 Y의 페어를 통해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이 이제 X 테스트 데이터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고정된 Variational Autoencoder의 인코더 단을 흘려서 Z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슈퍼바이즈드 모델이 결국은 Y-햇은 FZ에 대한 모델이니까 이렇게 인코더를 통해서 Variational Autoencoder에 인코더를 태워서 만들어진 Latent Variable Z를 슈퍼바이즈드 모델 F에다가 다시 인풋으로 투입을 해서 Y-햇을 추정해내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M1 모델에 대해서는 사실은 Y라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이블 데이터든 unlabeled 데이터든 Variational Autoencoder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X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Y라는 정보를 이 오토엔코더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모델이 두 번째 M2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M1 모델은 기본적으로 레이블드 데이터를 무시합니다. 언제 무시하느냐? Variational Autoencoder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M2 모델은 이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의 그 화살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라는 우리가 관측한 observed 데이터가 관측 데이터가 Z라는 latent variable 뿐만 아니라 Y라는 클래스 레이블에도 dependent하다, 종속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 given Y, Z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Z는 이제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하고 Y는 Y 기분 파이라 그래서 이 파이는 또 다른 우리의 이제 그 사용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되는데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CAT가 카테고리의 약자고요.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다항 분포가 되겠죠. 파이라는 값을 통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다항 Y의 분포에 대한 다항 분포가 결정이 되는데 그럼 이 파이는 결국은 뭐에 대한 이 P파이는 뭐냐?
비정형 데이터 분석 1학기 때 이제 수강을 하고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디리실레 분포, 시메트릭 디리실레라는 거는 이제 알파가 전부 다 알파 1은 알파 2는 알파 3는 해서 모든 알파가 같은 상황일 때를 의미를 하고요. 이게 디리실레 분포가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 시간에 이제 설명을 잠깐 했었던 것과 같이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분포는 베타 분포입니다. 그래서 베타 분포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도메인 날리지를 지식을 반영을 하면 바이노미얼 분포의 성공 확률의 분포를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다항 분포,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확장시켰을 때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디리실레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디리실레 분포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M2 모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식을 보면요, Y가 두 단계에 걸쳐서 지금 적용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인코더 단에서 Z를 뽑아내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Y가 영향을 미칩니다. X와 Y를 통해서 Z가 뽑히는. 그래서 Q 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Z given X, Y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단에도 Y가 정보가 다시 한 번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P 세타 한 다음에 X given Y, Z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Y라고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가 인코더 단에서 X와도 같이 투입이 되고 디코더 단에서 Z와도 같이 투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Variational Bound는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고요.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레이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X하고 Y가 함께 주어져 있기 때문에 Q 파이 Z given Y, Z given X, Y가 되는 것이고요.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는 Y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Y 자체를 latent variable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만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latent variable로 취급해야 되는 게 Y하고 Z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 어느 부분이 달라지느냐면 제일 뒷단의 이 부분 Q파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레이블된 데이터와 언레이블된 데이터의 차이가 지금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요. M1하고 M2를 스택을 해요. 그러니까 M1 위에다가 M2를 이제 얹어 놓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latent variable이 M1에서의 latent variable Z1과 M2에서의 latent variable Z2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X와 Y와 Z와 여기서는 이제 변수를 다시 한번 보자면 X와 Y와 Z1과 Z2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는 Y하고 PZ2는 이제 독립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요. Y랑 Z2를 통해서 Z1이라는 latent variable이 만들어지고 Z1을 통해서 X라는 latent variable, 우리가 관측하는 관측 데이터가 실제로 생성되었음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M1 모델의 인코더가 제일 밑단에 들어가 있어서 X에서 X-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Z1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Z1이 Y랑 결합해서 M2 인코더에 해당하는 파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스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M2 인코더를 통해서 Z2를 만들어내고 Z2라는 latent variable과 Y가 컨디션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X-햇이라는 최종적인 디코더를 통한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MNIST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된 데이터의 숫자에 따라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M1 플러스 TSVM 같은 경우에는 이 M1 모델은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unlabeled 데이터, 레이블된 데이터의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 하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M1과 M2와 같은 이제 객체들을 이제 모델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다른 모델들보다 뭐 퍼포먼스가 좋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 그 주소 그 링크를 제공한 블로그 포스팅에서 보면 직접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 결과물이 있어요. 해당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이제 M1과 M2를 스택을 하진 않았고 각각의 M1, M2 모형을 썼을 때 어떻게 이제 성능이 좀 향상되거나 변화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2 모형을 가져다가 이제는 그 원래 시파10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오른쪽이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왼쪽이 이제 생성된 이미지인데 M2 모형에 대한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사진이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도 역시 그냥 그 퍼포먼스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성능 향상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용한 이제 방법론이었고 다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주 목적이 되면 그렇게까지 그 유용한 모델은 사실 아닐 수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제 그 방법론은 뭐냐면요.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 for Consistency Training 이라는 이제 논문이고 2019년도에 구글 AI 이 블로그에도 소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그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을 기조로 깔고 가는 몇 가지 이제 방법론들 이 강의에서는 커버를 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렸던 그 믹스 매치나 리믹스 매치나 픽스 매치 같은 방법론들 역시 이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이라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좋은 모델이라고 하면 인풋 변수 또는 인풋에 대한 약간의 그 변화나 또는 뉴럴 네트워크로 비교를 해보자면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그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adversarial attack하고 이제 정반대의 개념이죠. adversarial attack 또는 defense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여기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인데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한 57%에서 8% 정도로 펜더곰이라고 이건 우리가 보면 이제 사람이 보면 펜더곰이고요. 모델 가라사대 펜더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아주 약간 이렇게 주었더니 이게 이제 펜더곰이 아닌 또 다른 객체가 돼버리더라.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레이블이 완벽하게 바뀌어 버리는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로버스트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모델 프레딕션에 대한 레귤러라이즈를 해야 되는데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목적은 뭐냐면 인풋이나 히든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약간의 노이즈에 대해서 변화가 없도록 인베리언트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노이즈를 어떻게 인젝션을 하느냐. 보통 이 밈은 여러 번 제가 강의 자료에도 썼던 것 같은데 툭하면 우리는 가우시안을 씁니다. 뭔지 모르면 그냥 가우시안이에요. 그런데 요 UDA라는 논문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노이즈 인젝션을 그러니까 로버스트한 컨시스턴트한 예측 결과물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추가하는 노이즈를 잘 만들어서 추가하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관점에서 굉장히 잘 작동을 하더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가우시안 노이즈 때려 넣지 말고 나름대로 좋은 어떤 그 데이터 변형 방법론, 결국은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 되겠죠. 노이즈를 주는 게 아닌 일정한 어드밴스된 어규멘테이션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컨시스턴시 트레이닝 관점에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논문의 이제 주장이자 실제 실증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X랑 Y라는 슈퍼바이즈드 데이터 셋
그러니까 그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파이 S, 이거 S는 슈퍼바이즈드 약자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Y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X만 가져다가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델 G를 만듭니다. X와 파이 A라는, A는 여기서는 어그멘테이션의 약자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거나 증강시키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서 X 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X 햇, 이제 그 X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슈퍼바이즈드 모델에 의해서 추정된 PY 햇과 어그멘테이션이 돼서 만들어지는 PY 햇 given X 햇, 여기서의 차이는 위쪽은 X가 들어간 거고요. 아래쪽은 X 햇, 어그멘테이션이 된 어그멘티드 X가 들어간 겁니다. 이 두 개가 컨시스턴트 해야지만이 이 Y라는 레이블의 분포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야지만이 모델은 이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다. 약간의 펄츄베이션 또는 어떤 그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변화에 강건한 모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컨시스턴트하다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보자면 X를 주었을 때 Y 레이블의 분포가 위에 있는 그림과 같고요. X를 어그멘테이션 시킨 X 햇을 주었을 때 Y 햇의 분포가 아래 그림과 같으면 두 개를 겹쳐보면 거의 비슷한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컨시스턴트 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예시로 X를 주었을 때 Y 레이블의 분포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은데, 이걸 가져다가 어그멘테이션을 한 뒤에 Y의 레이블의 분포를 살펴봤더니 아래와 같이 변했습니다. 이거를 가운데 겹쳐보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범주에 대해서는 실제 레이블보다 어그멘테이션 된 이후의 레이블의 이 probability가 올라갔고요. 반면에 실제 데이터에서 주황색 범주에 해당하는 확률이 어그멘테이션이 됐을 때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러면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X라는 데이터가 컨시스턴트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 이라는 걸 이제 줄여서 이제부터 UDA라고 한번 써보면, 이 UDA를 한눈에 이제 살펴보면 이런 이제 구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된 데이터가 있고요. 학습된 데이터가 아니라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고요. unlabeled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블드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델 M이라는 슈퍼바이즈드 모델은 당연히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맞춰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1차 로스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nlabeled 된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의 슈퍼바이즈드 모델 M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unlabeled 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슈퍼바이즈드 모델에 앞서 만들어진 이 모델 M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Y에 해당하는 분포, 클래스 레이블의 분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unlabeled 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X 햇이라는 어그멘티드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이 슈퍼바이즈드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Y 범주들에 대한 분포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지금 보시는 위쪽 분포와 아래쪽 분포가 최대한 유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그멘테이션에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측정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unsupervised consistency loss가 되겠고요. 그걸 합쳐서 final loss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어그멘테이션을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니라 NLP 같은 경우에는 back translation과 같은 방법 또는 TF-IDF가 낮은 값들을 치환하는 방식과 같은 개념을 쓰거나,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이제 원본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오토 오규멘테이션을 쓴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랜더 오규멘트로 바뀌었어요. 둘 사이의 차이는 오토 오규멘트는 이 오규멘테이션에 대한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반면에 랜더 오그멘트는 대안이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적절히 이제 샘플링을 해도 별 차이 없더라라는 결과물이라서 지금 아카이브 페이퍼의 최신 버전은 이게 오토 오규멘트가 아니라 랜더 오규멘트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다르게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 학습을 하기 위한 objective function이 뭐가 되느냐면 두 가지의 로스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upervised cross entropy loss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x1이라는 데이터가 레이블된 데이터일 경우에 이 expectation 부분이 x1하고 이제 분포 plx로 되어 있죠. 레이블된 데이터인 경우에 x1이 주어졌을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 x1에 대한 분포가 그러니까 확률 값이 이게 정답일 경우에는 1에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정답이 아닐 경우에는 0에 가까워야 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그 다음에 unsupervised consistency loss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보시면 x2라는 unlabeled 된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거기에 대해서 y 값을 추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의 세타 틸다는 뭐냐면 논문에서 보면 이거는 픽스된 값입니다. 이거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지 않고 픽스를 하는 값이라서 얘는 픽스가 돼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흘러서 사실 나중에는 이제 배치를 통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긴 하겠죠. 얘랑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어규멘테이션이 된 데이터에 대한 Y 레이블의 분포 그 둘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게 바로 컨시스턴스입니다. 이게 서로 같으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가장 이제 낮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x2는 unlabeled 된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고 x hat은 qx hat given x2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규멘테이션이 된 데이터의 분포라는 뜻입니다. 이 둘 사이에 해당하는 이제 이 둘 사이를 컨트롤해주는 어떤 이제 파라미터로서 가중치로서 람다를 사용을 하고요. 논문에서 보면 이걸 이제 배치 사이즈를 통해서 슈퍼바이즈드 로스하고 unsupervised consistency 로스를 함께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 하나의 미니 배치 안에 consistency 로스를 계산하기 위한 배치 사이즈를 더 크게 둔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뭐 미니 배치가 예를 들어서 256개면 x, y 페어를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64개 정도 들어가고요. x에 대한 unlabeled 데이터만 존재하는 게 뭐 한 19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론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직관적이면서도 흥미있는 건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언어 랭귀지 A를 랭귀지 B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모델을 먼저 만든 다음에요. 역으로 랭귀지 B를 랭귀지 A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모델 2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랭귀지 A를 통해서 모델 1을 거친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보자면 모델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모델 2가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델 1과 모델 2에 순차적으로 흘려주면 실제 오리지널 데이터 문장하고는 의미는 비슷할지라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백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할 때는 소스 텍스트를 모델 여기서는 지금 실수입니다. A와 B가 아니라요. 모델 1과 모델 2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이 블로그 글에서 따온 그림이고요.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들을 보면 이게 하나의 소스 텍스트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약간씩 다른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세 가지의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TF-IDF word replacement라는 거는 뭐냐면요. TF-IDF가 값이 낮으면 이
굉장히 많은 문서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 소위 말하는 관사들 또는 뭐 이렇게 그 굉장히 트리비얼한 단어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이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똑같은 이제 low TF-IDF 값을 갖는 걸로 바꿔주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TF-IDF 스코어가 높은 것, 특정한 문장이나 문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꾸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들만 바꿔줍니다. 예를 보면 여기서 this라는 단어는 결국은 어라는 단어로 바꿔도 크게 문제 없어요.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TF-IDF 스코어를 이용한 어그멘테이션이고요. 관련해서 텍스트 어그멘테이션 를 이제 정리한 지금 이 과목 수강생이기도 합니다. 이제 김정희 학생, 우리 연구실의 김정희 학생이 연구실 세미나를 하면서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여기서 같이 이제 달아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관점에서는 렌더 오그멘팅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020년에 이제 올해 나온 논문이고요. 오토 어그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을 해서 서칭을 합니다.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기법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은 어그멘테이션이 될 것인지를 학습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갔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 오그멘트가 아니라 렌더 오그멘트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서치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어그멘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셋들 중에서 유니폼하게 그냥 샘플링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매그니튜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금 보이지만 여기 보시는 트랜스폼의 종류들을 그냥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도 랜덤하게 오토 오그멘트나 랜덤 오그멘트나 성능을 보면은 도찐 개찐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효과는 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 사람들은 굳이 어그멘테이션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강학습까지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랜덤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한 UDA,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 방법론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기존의 방법론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뭐 fully supervised learning과도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준지도 학습,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에 해당하는 몇 가지 방법론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이제 뭐 충분치 않고 한 과목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 최근에 2020년도에 나왔던 중요한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 강의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 해당하는 내용들이 전부 믹스 매치, 리믹스 매치, 픽스 매치 이런 방법론들이거든요. 이것들 역시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얘기를 했다시피 저희 연구실의 이정훈 박사과 석박통합과정 학생이 연구실 랩 세미나를 이제 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시고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를 짓고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2학기 과목에 대한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온라인이지만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와 그 다음에 최종 논문 재연 그리고 유튜브 요약 영상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던데 막판에 닥쳐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이라도 짝지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조금씩 수행을 하세요.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학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